1917년에 창간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의 미디어 기업으로 특히 경제 분야에서 전 세계 랭킹에 대해 언급할 때 자주 인용되는 세계적으로 공신력 있는 경제지 포브스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포브스에서 매년 선정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랭킹 중 하나가 바로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를 들 수 있는데, 최근 순위를 살펴보자면 세계 1위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178.6 빌리언 달러, 약 215조 344억 원, 2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112.7 빌리언 달러, 약 135조 6,908억 원, 3위는 루이비통의 버나드 아놀트가 112.1 빌리언 달러, 약 134조 9,684억 원, 4위는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가 85 빌리언 달러, 약 102조 3,400억 원. 세계 최초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닷컴의 창업자이자 회장 겸 CEO인 제프 베조스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도 거침없는 성장으로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가운데, 미국의 한 컨설팅 업체에 따르면 오는 2026년에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빌리언에어를 넘어서 트릴리언에어, 즉 세계 최초로 억만장자를 넘어 조만장자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죠. 또한 럭셔리의 대명사인 루이비통 모에 헤네시의 버날드 아놀트가 주얼리 브랜드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티파니 앵코를 인수하면서 몸집이 급격하게 커져 워렌 버핏도 제쳐버리고 탑3에 진입했습니다. 물론 포브스 선정 공식 부자 순위에는 그 이름이 오르지 않았지만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부자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가문 대대로 부를 축적해왔고 수에즈 운하 건설, 브라질의 독립 등에 관여한 바 있으며 금가격 등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로스트차일드가, 석유 부자하면 떠오르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왕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자산 가치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았기에 제외하고 2017년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에게 1위 자리를 내주기는 했지만 갑부의 대명사로 아직도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떠올리곤 하죠.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 경영에서 물러난 후 그동안 축적해왔던 부와 인맥을 바탕으로 파격적인 자선 사업을 선보이면서 큰 화제를 모았는데, 그 중심에 바로 2000년에 설립된 게이츠 재단이 있습니다. 빌 게이츠와 그의 아내 멀린다 게이츠의 이름을 따서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이라고도 불리는 이 재단은 투자의 귀재라는 별명을 가진 벅셔 해서웨이의 CEO 워렌 버핏 역시 참여하며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되는 민간 재단 중에서는 세계 가장 큰 규모의 재단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8년에는 약 351억 달러의 기금을, 현재 2020년에는 약 500억 달러의 기금을 모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재단 규모 면에서 200억 달러로 2위인 조지 소로스가 설립한 오픈 소사이어티 재단에 비해 무려 2.5배나 큰 스케일입니다. 물론 운영하는 기금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그 기금을 어떤 부분에 얼마나 사용할지 그 활용도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의 경우 전 세계의 보건의료 확대, 빈곤 퇴치,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원 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윤재관 부대변인에 의하면 코로나19 사태의 대응 면에서 전 세계에 귀감이 된 한국에서 희망을 찾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빌 게이츠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여기에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게이츠 재단은 한국 정부와 보다 협력을 강화하고 코로나19를 비롯해 글로벌 보건 대응에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 코로나19 백신의 공정한 공급을 위해 세계적 연대를 지지한다는 입장에 경의를 표한다. 한국은 훌륭한 방역과 함께 민간 백신 개발 연구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 특히 게이츠 재단이 지원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에 성공하면 내년 6월부터 연간 2억 개에 달하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다 라고 언급하며 빌 게이츠의 한국에 대한 큰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참고로 2021년에 상장을 목표로 대표 주관사의 NH투자증권 그리고 공동주관사로 한국투자증권을 선정해 IPO를 추진하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2018년 7월 SK케미칼이 백신 사업 부문을 분할하면서 신설된 백신 전문 기업으로 세포 배양 독감 백신, 대상포진 백신, 수두 백신 등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5월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백신 개발을 위해 360만 달러, 하나로 약 44억 원을 지원받는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유하는 세계의 백신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코로나19의 백신 후보 물질을 발굴해 최적의 항원으로 임상 후보 물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이 외에도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그 기술력을 인정받아 영국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 옥스포드 대학과 함께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의 생산과 공급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또한 빌 게이츠는 라이트 펀드에 대한 출자 규모 역시 확대할 것을 언급하며 세계 공중보건의 증진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는데, 여기서 라이트 펀드는 지난 2018년에 한국 정부와 한국생명과학기업 그리고 게이츠 재단이 공동 출자로 설립한 글로벌 헬스 기술 연구 기금으로 국내 최초의 민관 협력 비영리 재단 법인입니다. 라이트 펀드에 참여한 국내 생명과학 기업에는 LG화학, GC녹십자, 종근당, 제넥신,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습니다. 게이츠 재단은 올해 17개의 감염병 연구를 위해 18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면서 지난해부터 총 285억 원의 기금 투입을 결정한 것입니다. 한편 빌 게이츠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에 축하하는 메시지를 담기도 했는데, 이것은 최근에 김정숙 여사가 대한민국이 최초로 유치한 국제기구로 한국에 본부를 두고 35개국과 세계보건기구가 가입한 국제백신연구소의 한국 후원에 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것에 관한 것입니다.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시장성은 부족하지만 세계보건에 매우 중요한 감염성 질병과 관련해 백신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로 콜레라, 장티푸스, 댕기열, 메르스 등의 백신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백신과 백신 접종 분야에 있어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한국 서울에 위치한 본부에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데, 백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전문가들을 교수진으로 초빙하여 개발도상국의 백신 전문가들을 주요 대상자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구 서울대학교의 연구공원 내에 있는 국제백신연구소에서는 지난 8일 백신 한방울의 기적 IVI 연대 협력의 날 행사를 열었는데, 이 행사에는 4대 명예회장으로 추대된 김정숙 여사가 참석해 직접 연구시설을 둘러보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고, 현재 인류에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백신 연대를 위해 세계 각국이 국제 백신 연구소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죠. 또한 이번 행사에 국제 백신 연구소 공여 국가로 인도와 스웨덴의 대사 대리가 각각 참석해 백신의 공정한 공급을 위한 세계의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협력의 의지를 강하게 표했습니다. 한편 SK 바이오사이언스 외에도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은 전 세계의 감염병 대응 차원에서 한국의 KT와도 손을 잡았는데, KT의 관계자에 의하면 게이츠 재단의 투자를 기반으로 앞으로 3년 동안 120억 원 규모의 감염병 대비 차세대 방역 연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빌 게이츠는 특히 한국의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과 5G 인프라에 큰 관심을 보이며 IT 강국이라는 한국의 장점에 기대어 RCT 기술을 적극 활용한 감염병 솔루션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자 KT와 손잡은 것입니다. KT는 우선 사물 인터넷 센서를 활용해 이용자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체온이나 독감 증상 등을 직접 입력하게 하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독감 가능성을 도출한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한 KT는 통신 데이터도 함께 활용하여 인구 이동 데이터를 접목해 독감 확산 경로를 규명하는 연구 역시 함께 진행 중인데, 이를 통해 지역별로 독감 시즌을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는 물론 코로나19 사태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죠. 이러한 KT의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감염병 조기 진단 알고리즘과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산 경로 예측 모델 개발에 있어서 이번에 게이츠 재단에서는 연구 개발 비용의 50%를 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하면서 앞으로의 성과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재단인 빌 앤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는
코로나 모범 국가인 한국에 큰 관심과 기대로 여러 방면에서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전 세계의 보건 증진을 위해서 한국과 함께 일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새삼 깨닫게 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러한 점은 다양한 곳에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를 예로 들자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보건의료 질과 성과라는 워킹그룹의 의장으로 2년 연속 한국의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선임된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김선민 심평원장에 의하면 처음에는 주목받지 못해 인사도 받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동안 국민건강보험과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축적해온 보건의료 데이터를 제공해온 것이 최근 들어 빛을 발하면서 이제는 의장국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즐거운 라디오 6월 15일 오늘의 방송 출발하겠습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화웨이가 엄청난 규모의 빅딜을 시행할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의 공급 가능성이 다시 국내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화웨이와 다시 협력하나 화웨이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칩셋을 공급할 가능성은 50대 50, 다양한 타이틀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뉴스의 출처는 폰아레나, 중국의 기즈모 차이나, 그리고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즈인데요. 이 글로벌 타임즈가 주장한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화웨이의 5G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을 공급한다면 화웨이는 삼성전자에게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의 일부분을 내어주는 방안으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IT 쪽 애널리스트인 마지화라는 인물이 글로벌 타임즈를 통해서 미국 정부의 근본적인 목적은 단순히 화웨이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웨이가 추후 5G 통신 장비나 첨단 제품 등의 반도체를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중국이 반도체 산업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은 중국 화웨이가 단순히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반도체 완제품을 받는 것에는 큰 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다른 외신 매체 폰아레나 역시 비슷한 기조로 보도를 했는데요. 삼성전자와 화웨이가 추후 5G 통신 장비 사업을 위해서 심도 깊은 논의 중에 있고, 삼성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화웨이에게 AP를 공급하는 대신에 엑시노스겠죠. 이 엑시노스를 공급하는 대신 화웨이가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일부를 삼성에게 양도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러한 외신 보도들, 이를 바탕으로 많은 국내 언론 기사들이 작성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외신들은 일제히 이 미국과 중국의 대립 속에서 삼성전자가 화웨이 측에 삼성의 AP, 이 반도체 칩셋을 공급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주류였습니다. 디램이나 이 낸드 플래시 같은 군사 안보적으로 위험이 되지 않는 이 단순한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사실 미국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미국이 여기까지 규제를 한 것은 아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화웨이의 메모리 반도체를 판매하는 것에는 현 시점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AP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죠. 미국이 제재를 가했던 본질은 이 화웨이 측에 추후 첨단 통신 장비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셋을 절대 주지 않겠다는 포석입니다. 화웨이는 이 화웨이의 자회사죠. 팹리스 업체인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대만의 TSMC 측에 위탁 생산을 해서 이 만들어진 반도체 칩셋을 공급받아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공급 구조를 끊겠다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 삼성전자가 화웨이에 이 삼성의 AP를 넘기는 것에는 당연히 고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원천 기술이 조금이나마 들어간 소재, 부품, 장비 등이 있다면 미국이 공식적으로 화웨이 등의 중국 일부 기업들에게 미국의 허가 없이 공급할 수 없다고 한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7나노 칩셋을 제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장비, 대표적으로 EUV, 이 극자외선 노광 장비가 있죠. 가장 중요한 장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네덜란드 회사 ASML이 독점을 하고 있죠. 중국 언론 기즈모 차이나는 삼성이 이 ASML, 이 네덜란드산 EUV 장비와 일본 장비들을 주로 사용해서 최신 반도체 칩셋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기반 기술이 개입되지 않아서 화웨이에 충분히 칩을 공급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ASML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광원 기술이 미국 업체 사이머의 인수를 통해서 확보가 됐었고, 여기서 일단 미국이 태클을 걸 만한 여지가 분명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ASML의 이 중국 직원들이 별도의 EUV 공급 업체를 만들려고 하면서 좀 기술 유출 논란이 컸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미국이 이를 눈감아줄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스마트폰 점유율을 삼성에게 일부 양보한다? 자, 화웨이는 사실상 중국 정부가 귀를 봐주는 기업이라고 봐야 하고, 자국 내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 CATL, BYD 등이 있었죠.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을 살리기 위한 좀 불공정한 전기차 보조금 사태, 그 뒤통수를 얼마나 많이 쳤습니까?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고생했던 그 과거력만 보더라도 중국 정부를 어떻게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동안의 행태를 보면 당연히 중국 정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또한 미국과 중국의 이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수출 주도형 체제에서 내수의 힘을 키우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는데,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을 이 해외 업체인 삼성에게 일부 떼어준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과의 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 정부는 분명 애국 소비를 강조하는 쪽으로 몰아갈 것이에요. 화웨이가 아니면 삼성전자가 중국 내에서 수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미국이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이 눈밖에 벗어나 있는 샤오미, 오포, 비보 이러한 스마트폰 업체들이 수혜를 보는 쪽으로 분명 정부 차원에서 몰아갈 것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결코 믿을 수 없는 내용의 딜이라고 봐야겠죠. 차라리 일전의 보도들대로 대만의 미디어텍이 현재 화웨이 공급 업체로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AP 시장에서는 이 작년 기준 퀄컴 33%, 미디어텍 25%, 삼성 14%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퀄컴이 가장 압도적이고 미디어텍도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이 미디어텍이 제조하는 AP인 디멘시티는 이 중저가 스마트폰에 주로 들어갑니다. 프리미엄 제품에는 거의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AP 시장 압도적 1위인 미국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이 시장을 지배하는 가운데, 화웨이는 여전히 프리미엄 제품군에 미련을 갖고 있고, 대만 미디어텍의 AP 측 기술력이 만족스럽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기술적 한계를 직감하고 삼성전자 쪽에 추파를 보내는 가능성이 높겠죠. 이 삼성전자와 공급선이 막힐 것을 대비하는 화웨이는 또 다른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중국의 칭화유니그룹, 그 자회사인 유니SOC 쪽으로 대규모 인력 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로 좀 어려운 이 중국이 칭화유니그룹을 통한 반도체 우회 육성에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칭화유니그룹은 자회사인 이 팹리스 업체 유니SOC를 통해서 5G 통신칩, AP 등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15일 외신 보도들에 따르면 이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 위에서 언급드렸죠. 해당 회사의 많은 기술 인력들이 유니SOC로 이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SOC는 이 중국 내에서는 하이실리콘 바로 다음 순위의 팹리스 업체입니다. 2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미국의 규제로 화웨이와 그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이 지금 막히니 중국이 또 다른 우회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죠. 중국이 화웨이의 기술력을 유니SOC에 이식하는 방식으로 다시 한번 시스템 반도체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굴기에 박차를 가했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는 것은 스티브 추 유니SOC의 CEO가 이 하이실리콘의 최고 전략 책임자 출신이기도 하고, 이 유니SOC의 주요 보직자들 중에 많은 수가 화웨이의 출신입니다. 이미 많은 인력들을 칭화 유닛 쪽으로 넘기면서 화웨이를 대체할 기업들을 성장시키겠다는 의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화웨이, 중국 정부와의 커넥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고, 이렇게 화웨이가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라는 것은 이미 많은 증거가 나온 상황이죠. 즉, 이러한 요소들이 미국이 화웨이를 공격하는 주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화웨이 장비를 통한 백도어, 이 중국 정부로의 좀 군사적 기밀,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근본적으로 화웨이는
한계가 있다고 중국 정부가 판단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2의 화웨이, 이러한 대체 기업들을 지금 양산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중국의 상황입니다. 이 칭화유니그룹은 칭화홀딩스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즉 민간 기업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화웨이가 비판받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겠죠. 미국의 공격에 대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경로로 대체 우회로를 조성하고 있는 중국이고, 이미 화웨이를 대신해서 키울 기업들도 지금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언론들은 지속적으로 화웨이가 이 삼성의 협력 가능성이 50대 50이다. 생각보다 높은 확률이다면서 희망 회로를 돌리고 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분명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어 있는 것은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이 한국의 제조업 기술력, 특히 5G 시장에서의 삼성전자의 높은 포텐셜, 반도체는 더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러한 부분들에 큰 점수를 이렇게 주고 있고, 추후 중국을 대항하는 경제블록 EPN에서 삼성을 핵심적인 공급 업체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명심하면 되겠죠. 장기적인 호흡으로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즐거운 라디오 여기까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